그래서 긴장도 되고 하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할 거라서요.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지금 화면이 공유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잘 보이시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이고요. 서비스와 정책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이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또 탄소중립융합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밀양 소통협력센터와 협력해서 작지만 살기 좋은 밀양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인구 감소 시대 다양한 미래 그리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을까 궁금해서 저도 사전 질문에 답해 주신 걸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잘 달리는 동네, 골목 사이 숨은 공간, 자연과 전통이 조화된 삶터 같은 일상 공간에 애정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반면 삶에서 사람 냄새가 사라진 도시나 무관심과 무례로 가득한 환경 같은 것은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응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거점 중심, 선택적 인프라 유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그 변화를 바라는 것들이 현실의 힘을 얻으려면 단순히 행정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저를 포함한 시민 한 명 한 명의 공감과 참여가 함께 할 때, 도시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나의 삶터 이야기나 내가 바라는 미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동의나 반대가 아닌 창의적인 충돌과 합리적인 타협, 양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그것이 모두 챙길 수 없는 새로운 대안적인 또 정성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카카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의 중간중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래야 또 대화가 많아야 이 강의도 또 밀양도 더 살아 숨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뉴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연구소를 꾸리고 있고요. 공공, 민간, 시민과 협력하면서 정책과 서비스를 모두 실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핀란드에 오래 있었어요. 11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하고, 알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기도 하고, 핀란드 혁신기금이나 데모스헬싱키 같은 띵크탱크 같은 데서도 국제적인 어떤 그 혁신 네트워크 같은 데서도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문제,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이 많은 문제들은 글로컬한 문제들이에요. 글로컬하다는 것은 글로벌하지만,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로컬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 그 솔루션이 성공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딜레이가 발생하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에 공공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예를 들면은 저 꽃무늬 옷을 입으신 참여자분이 눈이 전혀 안 보이시는 전맹이시고 그 옆에 보시다시피 휠체어 사용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반대편에는 외국인 학생이 하나 앉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마스크를 쓰고 계신 왼쪽에 중앙에 있는 남자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버스 교통 기획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셔놓고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기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내용은 총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은 지방 중소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작지만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것의 시민 참여나 미래 상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시민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의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이고 디자인 연구자여서 도시나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제가 그것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강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저처럼 최근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기초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발제를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틀리지 않죠.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모여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20% 정도에서 시작한 서울 수도권 인구가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그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보시면은요, 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주민력 인구는 50%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총생산은 수도권이 가진 지역 총생산이 나머지 모든 지역을 합친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천대 기업 수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나머지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 합친 것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봐도 수도권에서의 사용액이 나머지 지역을 다 합친 것의 4배가 넘습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시총 100대 기업, 매출 100대 기업, 30대 기업, 보유 토지가액 이런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모든 부가 몰려 있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사실은 한두 해의 변화가 아닌 것이죠. 1960년대부터 진행돼서 이미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변화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우리나라 전국 인구 그래프인데요. 1995년부터도 조금씩 그 늘어나는 추세가 줄어들더니 2020년을 기점으로는 전국 인구가 이제 내려오는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치 더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 출생률인데요. 2005년 정도에 2005년에서 뭐 한 10년까지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이렇게 위아래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2015년, 18년 그 사이부터는 1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인구가 계속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황이지요. 네,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안동이랑 밀양만 보아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출생률이 급감하고 그것들이 인구의 변화를 주기 이전에 이미 95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안동도 밀양도 인구가 천천히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도시의 변화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전국과 지방 중소도시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199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구조인데요. 이제 이미 30대에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인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적은 인구, 즉 출생률이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25년으로 30년이 지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30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50대, 60대로 올라왔고요. 근데 출생률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딱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45년에 추계 인구, 예상하는 인구 구조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생산적인 인구가 생산적인 것의 어떤 정의는 우리가 다르게 우리 사회가 바꾸어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왕성한 사람들의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안동과 밀양의 경우에 이미 2025년인 올해 마치 대한민국 2045년의 정체 추계 인구의 그래프를 보는 것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밀양과 안동의 현재가 우리나라 전체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시들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될 가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코앞에 와 있죠.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게 조금 저도 읽기가 어렵던데, 아래쪽 축이 1960년 기준, 왼쪽 축이 2008년 기준으로, 거기 100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이웃나라 일본 혹은 스페인, 타이완, 우리가 중진국이다 혹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위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그쪽에서 지금 100에 가깝게 진입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성서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 선진국형 경제로 더 지식 산업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경제로 진입하기에 우리가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간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성장해 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나라들,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해 보자면 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69년이 걸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 25년이 걸렸고 우리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빨리 벌어지고 있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빨리 변화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도시도 변화해야 할 것이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다시 경제 성장을 옛날만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네, 그 그래프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은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의 총량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경제가 혁신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필요 요소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런 고도화된 것들은 과거에 인건비가 쌀 때 다른 나라에서 다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만든 물건들을 빠르게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해서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가능했던 그런 성장률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랑 동일시 되는 것이죠. 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기술 변화일 텐데요. 2010년도 전후로 이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혁신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면서 뭐 여기서 쿠팡 안 써보신 분 거의 없겠죠.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앱들이 우리의 도시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훨씬 더 내가 집 앞에 20분씩, 30분씩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골라서 주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이 됐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옵션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그리고 상가가 침체를 겪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에 물류 창고를 어, 유치해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치인 중에도 계시고 저희가 만나는 시민들 중에도 계신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지금 중앙 아래쪽에 있는 지도에서 보여주듯이 물류시설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은 쪽 근처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쪽으로 물류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구가 모여 있는 곳에 물류시설이 모여 있는 저런 지도를 봐서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또한 기술 변화 때문에 이제 로봇이 점점 더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사람보다 일은 느리게 하지만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저 로봇들이 물류센터를 가장 빠르게 물류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분들을 가장 빠르게 대체할 기술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 변화가 도시에 활력을 가져올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지난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주 옛날부터 일어났던 변화부터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부터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일자리 변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 소통협력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밀양 해천 주변의 공실 분석을 해놓으신 것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빈 점포, 부분 빈 점포, 전체 빈집, 부분 빈집이 저렇게 마치 스펀지처럼 스펀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숭숭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서 왼쪽 저 해천을 중심으로 왼쪽에 서쪽에 노래방이 예를 들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동쪽에 하나 노래방이 있었다고 하면 두 노래방 다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기대하는 서비스들이나 상업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도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이 도시에 남고 싶어 하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죠.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방 축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방 축제를 어떤 규모부터 지방 축제라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개수는 좀 다르게 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지방 축제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개는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축제가 3개가 열리고 있는 셈이죠.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축제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어, 이게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거나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모든 축제가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떤 축제들은 아이디어를 어디선가 베껴와서 그냥 축제를 축제로 그냥 활용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부실 운영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혹은 나라가 빚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축제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바라는 효과는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또 주소받기 운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사한 몇 가지만 보셔도 뭐 의성군, 홍성군, 홍부급, 포항시, 음성군, 뭐 대전광역시 이게 뭐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할 거 없이 여러 레벨에서 결국은 이게 시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그 행정적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1인당 20만 원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품권을 누구 주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 저런 상품권을 준다거나 전입 신고를 하고 나면 뭐를 준다거나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조건들은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건물을 지어주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 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번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주가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그 기업들이 옮겨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거를 빗자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거기 사니까 뭐 받을 거니까 하고 받고, 뭐 사실은 거기에 지역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행정기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그냥 날리고 있는 날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 그나마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쇠락한 지역에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하는 것을 뭐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든가 산업 변화 대응이라든가 뭐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강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뭐 그리고 또 마중물 사업 같은 것들로 주민분들이 자립해서 더 살기 좋은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고 찾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사업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 곳들도 있고, 일부는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 건물은 나중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참여하셨던 소위 말하는 플레이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예산이 마중물 사업으로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끊어지고 나면 시민분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거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2007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R&D가 국토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그때는 뭐 연간 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도시재생 뉴딜, 그래서 결국 도시재생으로 돈을 붓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가 도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뉴딜이라는 것은. 그래서 총 50조 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것들이 확 줄었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이름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일 수 있지만, 뭐 문화도시 사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친환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서 계속 확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이런 제가 쭉 그 여러 정부가 펴온 정책들을 정말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들을 아주 잘 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지금 보이시는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제목의 마강래 교수님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주민 1인당 소요 예산을 보시면 이제 도로나 상하수도나 뭐 이런 그 도시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군 지역이 대도시랑 비교하면은 사실은 인구 대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안동과 서울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안동은 서울 인구의 밀도의 6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문경도심 지도인데 저기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애초에 다르게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신도심이 개발이 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것의 편리함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젊은 세대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대도 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나면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마강래 교수님은 시소 효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원도심이 막 엄청 잘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신도심에 새로 지은 상권이 또 죽겠죠. 왜냐하면 인구는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축제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1년 365일 소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관계 인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인구가 여기서 소비하거나 저기서 소비하거나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구도심이 살아나면 원도심이 죽고, 신도심이 살아나면 원도심이 죽고, 원도심이 살아나면 신도심이 죽는 시소 현상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산업단지 지정 추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뭐 군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런 그 산업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입주하지 않아서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원래 목적과 다른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깎아준다, 뭘 해준다, 뭘 보전해준다 하면서 산업단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미국의 여러 주와 가까워지도록 결국은 세금을 써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잘 통하는 도시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단지의 그 전체 평균적인 분양률은 27.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빚보증도 서고 뭐도 하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재정 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밀양의 경우에도 산업단지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천 주변도 있지만 또 산문동, 특히 신산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마강래 교수님의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도시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 밝은, 네,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작지만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담론이 있고요. 그것들을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콤팩트 네트워크 도시입니다. 혹은 그것을 압축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스마트 쇠퇴, 스마트 디클라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클라인이지만 그 과정을 스마트하게 운영한다라는 뜻이겠죠.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정 산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정했지만 강제하지는 않는 권고하는 형태로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규모 적정화.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규모 적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주 활성화된 담론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는 지금 연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고 최근에는 뉴스에 보니까 여러 미디어에서 조금씩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국의 포틀랜드와 일본의 도야마시 그리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이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은 그 정책 자체가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의 등장 이후로 도심은 도심대로 놔두고 외곽 도심을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그 서버브라고 하잖아요. 그 바깥쪽에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그런 도시들이 이제 주요 도시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슬럼이 나타나면 그 슬럼을 버리고 저쪽에다가 또 새로운 그 주택촌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기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외곽 개발을 억제하는 도시성장 경계법이라는 경계를 그어놓고 그 바깥쪽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그 성장 경계 내부는 고밀도 개발을 하고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인프라를 우선 제공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농지나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를 보면 인구가 11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야마시를 보면은요,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개선하면서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이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나 개발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노면전차라고 하는데 결국 트램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고 노인이나 아이나 휠체어 사용자 누구나 이것들을 편하게 탈 수 있게 전부 다 저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자체는 사실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도야마시는 40만 명 정도 인구인데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거주 유도 구역, 즉 그 저상 노면 전차 주변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하던 2005년대에는 28% 정도가 그 주변에 살았다면 지금은 42% 정도가 그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도야마시에 직접 가서 들었는데 모수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도심에 있는 그 원형 트램 주변으로만 이제 좀 이따 요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주 유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주 유도 구역으로 인정하는 구역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동독 붕괴 때 생긴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재생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폐가를 임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고요. 중심지 보행 교통 인프라를 좀 시민 친화적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이미 있었던 그 도시의 여러 핵들 중에 몇 건대를 선정해서 선정된 권역 중심으로 활성화를 하고 인센티브를 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의 성장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 붕괴 후에 49만 명 정도 됐던 인구가 지금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미국의 포틀랜드나 일본의 도야마시나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다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좀 핵심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좀 더 밀도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노래방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인구 밀도가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도로가 되었던, 뭐 상하수도 시설이 되었던, 전기 시설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인구 1인당 그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효율을 다 잡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 중에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도야마시에 저희 연구실 그 멤버들 몇 명이랑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포틀랜드나 라이프치히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지 적정화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일본의 주민 1인당 사회자본 유지 및 관리 비용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서 60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재해복급이나 갱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갱신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인구당 그 유지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주황색 선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입지 적정화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모든 지자체에 권고하는 마스터 플랜형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도시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뭐 도시 전역에 주거, 의료, 복지, 상업, 대중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입지 적정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도야마시는 일본 정부에서 이런 권고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준비를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콤팩트해진 여러 그 권역들을 교통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공공의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공공이 해주되 가능한 많은 것들을 민간에게 넘겨서
이것들이 전부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고 결국 그걸 통해서 민간이 가진 민첩함이나 혁신성 같은 것들을 공공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반시설 재배치나 대중교통망 정비에서는 공공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역시 여기서도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게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야마시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본 전체 지도에서 저 중부에서도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바다와 맞닿아 있는 도시이고요. 도야마 현의 주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야마시에는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 루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에서도 저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가면은 뭐 한국어 메뉴도 찾아볼 수 있는 식당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은 이 정령 지정 도시라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원래 기준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 도시가 그 재정 자립도가 높거나 비전이나 혁신성이 높으면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도야마시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인정을 받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40만 명인데도 소위 말하는 정령 지정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행 정책이 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교육, 복지 등에서 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도야마시의 입지 적정화 계획을 보시면 뭐 저는 전혀 도시 연구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도야마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스크린 캡처를 한 지도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산으로 덮여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약간 이렇게 떡이 찌그러진 모양으로 모찌가 찌그러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야마시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도야마시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집중되어 있는 말하자면 살릴 대중교통을 잘 살리고 집중시킬 그런 지역들이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오른쪽에 노란색 원을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중앙에 흐르는 저 중심이 그 기차 철로가 잘 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제 그 주변으로도 이제 트램 라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을 잘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나 그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그 도야마시 중심부에 있는 그 트램 라인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빨간 점이 도야마 기차역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파랗게 뻗어 있는 선이 포트램이고, 그 아래쪽으로 있는 주황색이 원래 있었던 두 개의 트램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트램 라인을 중간에 하늘색으로 새롭게 이어주고 있잖아요. 요게 센트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이 도심 한복판에 원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타도 반대쪽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원형의 트램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트램들이 경전철로 이어져서 시내에서는 뭐 20km 정도로 달리고 시외로 가면 60km까지 속도가 낼 수 있는 LRT 경전철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작지만 그 작은 도시 안에서 굉장히 순환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도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대중교통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게 그 편의성 때문에 그 대중교통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포트램과 트램과 센트램의 이용자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도입이 되고 나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변, 트램 라인 주변으로 주택을 개선하거나 새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기업들의 호당 100만 원 정도씩,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죠. 근데 그게 50호, 뭐 100호 이렇게 되면 좀 더 큰 돈이 되니까 그리고 어, 그쪽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결국은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면 지방세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가 저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나가는 예산이 결국은 다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으로 다시 시로 돌아오는 경제 구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도시 중심부와 LRT 부근의 집가 변화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LRT 부근 월세 보조 지역 집가 변화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보셨던 그 원형으로 이어지는 트램 라인 주변으로 집가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여러 예시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야마시를 방문을 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제가 구글 지도에서 찍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원형으로 이어진 정확히 원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트램 라인이 중간에 그려져 있고 제가 묵었던 그 호텔이 왼쪽 그 지도의 왼쪽 위쪽 편에 있는데 거기서 아침에 그 도야마 시청 직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광 중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자전거나 사람이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자전거들도 저렇게 잘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저 앱이 도야마 걷기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뭐 하루에 뭐 몇 보 이상을 걸으면 그게 포인트로 쌓여서 몇백 원 정도 안 되긴 하지만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시청에서 미팅을 마치고 이제 그 도야마 기차역으로 JR역으로 걸어가는 동선인데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 마을 만들기 설명회를 기차역 앞에 광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마치즈쿠리라고 해서 저렇게 기업들이 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곳들이 다 기업이고요. 저 기업들이 결국은 마을 만들기를 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사업화해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설명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시민분들이 저렇게 야외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 도야마 역에서 이번에 그 LR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램을 개선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 도야마는 그 북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 비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엔 정말 춥고 겨울에 뭐 눈이나 비를 맞으면 트램을 기다리면서 타고 싶지가 별로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신칸센 출구에서 나와서 LRT까지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트램 라인을 기차역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차를 타는데 트램을 타는데 JR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TX죠. KTX 표를 이제 내고 출구에서 나오면 거기서 LRT 탑승구까지 거리가 정확히 38m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는 기본적으로 트램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줘서 사람들이 트램이 타기 편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도 좋지만 저 정도 거리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에 가까운 거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보다 더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에서 결국 저희도 트램을 타고 이제 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남쪽으로 이동한 동선이 말씀드렸던 그 새롭게 이어진 그쪽 라인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저렇게 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기엔 중간에 있는 것이 건물처럼 보이시긴 할 텐데 사실은 저쪽 끝에 있는 출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문이 없고요. 완전히 뚫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역 에 트램이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가 눈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눈비를 피해서도 1년 365일 시민 행사를 열 수 있는 광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는 그 주차 건물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쇠퇴하고 있는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둘을 유리 천장으로 이어서 저렇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플라자를 만들었고요. 저기 중간에 네모나게 까맣게 우뚝 서 있는 저게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열면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할 수 있고요. 저게 전동 엘리베이터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것을 아래로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저것을 완전히 집어넣고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그 뭐라 그러죠? 길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버스킹, 네,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큰 공연까지 되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요. 저기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4만 원, 8만 원 정도면 되고, 저렇게 전체 공간을 빌려서 공연을 한다면 우리 돈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면 빌려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아주 비싸진 않은 가격인데, 저곳의 가동률이 1년에 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 기획하는 행사들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마을 관리 회사에서 직접 하고 수익을 얻어가고 있고요. 이 플라자를 조성하고 건설하는 비용은 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리스크가 큰 부분들은 어, 시에서 하고, 리스크가 적고 서비스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마을 만들기 회사에서, 마을 관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그랜드 플라자에서 이어져서 여전히 이제 우리 그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덮어져 있는,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보다는 그 복도가 훨씬 더 큰 그런 상가가 쭉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로컬 푸드 마켓입니다. 저 로컬 푸드 마켓에 가보시면 굉장히 그 음식물들이, 그러니까 뭐 쌀이나 뭐 당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저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차가 없이 트램을 이용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가벼운, 그러니까 결국은 장을 봐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간 그 이제 도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저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 비용도 아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노인분들을 요양원에 모시고 하면 결국은 그 요양원이 관리가 힘드니까 노인분들을 계속 누워 계시게 하거나 실내에 계시게 하거나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결국 몸에 있는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 침대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에도 이렇게 도시를 압축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복원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사진은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서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공원 같은 곳은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플라자 주변에 상권과 연결된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반 정도를 그 주차장 주인과 협약을 해서 마을 만들기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도야마역 앞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회사가 저곳에 가서 시민분들과 같이 그 창작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 원하는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하는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그랜드 플라자에서 키라리라고 하는 그 유리미술관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 유리미술관이 저희가 이번에 다녀본 곳 중에서는 유일하게는 아니군요. 그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새롭게 지은 문화시설인데요. 저 도야마가 옛날부터 그 약제품을 담기 위한 유리를 많이 만들던 공장들도 있었고 해서 유리가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1층은 로비로 쓰고 있고 2층에는 그 유리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3층, 4층, 5층이 어, 도서관과 그 유리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3, 4, 5층의 한쪽 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이라고 하면 그 동쪽은 3, 4, 5층이 다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서쪽은 유리 미술관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특별함을 가진 미술관이 한쪽에 있고,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공간인 도서관, 일상성을 가진 공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상성과 특별함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켄고 쿠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 사무소에서
했다고 하고 건물 자체는 역시 그 춥고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도야마의 특성을 고려해서 박스 형태로 지어진 그리고 해가 많이 드는 그냥 유리 건물, 평범한 유리 건물이지만 저 내부가 그 빛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저 나무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나무를 떼어와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도야마의 그 개성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실 곳은 거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시내 학생 공동주거 아파트입니다. 이름은 필이라고 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회사에서 새롭게 조성한 건물이고, 실제로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고, 오래된 증권 건물, 비어진 증권 건물을 수리해서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 사실은 도야마 대학교가 여전히 있는데요. 도야마 대학교가 이 시청이 있는 이 도시의 서쪽에서 훨씬 더 떨어진 동쪽에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 캠퍼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동쪽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학생들이 그 JR역에서 내리면 기차역에서 내리면 학교로 직행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뭐 집에 갈 때는 또 다시 JR역으로 가서 집에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4년씩 학교를 다녀도 어떻게 보면 그 도야마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쪽의 시청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그 지역에 잘 와보지 않는다고 해요. 한두 번 방문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이 학생들이 즐길 수 있어야 그 도시에 남아서 또 직장도 구하고 새로운 일도 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학생들이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학생 주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이 주거 할 수 있는 그 오래된 증권 건물이 있고 그 왼쪽에 오래된 주차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지 적정화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지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다 또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의 그 햇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까 봐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해서 1층짜리 단층짜리 세탁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곳이 저희가 그 마을관리회사 직원분께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던 미팅룸인데 1층에 있는 미팅룸인데요. 저기는 낮에만 운영을 하는 일본 평범한 가정식을 판매하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비어 있어서 학생들이 외부 이벤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이 저기서 이제 그 기업들과 같이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필이라고 하는 주거에 들어와서 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학교 기숙사에서 사는 것보다 한 5만 원,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야마 기업 100군데에서 연 100만 원, 한 기업당 1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은 아니죠. 그런 돈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에서 기부를 받았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00만 원어치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학생들이 볼 수가 있고요. 한 층에 8명 정도 평균 살 수 있어서 어 2층, 3층, 4층, 5층을 살면 총 뭐 30명 좀 넘게 주거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것을 투자한 금액을 봤을 때 30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금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각 층에 공동 주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같이 살도록 이제 조금 방을 더 크게 만들고 샤워랑 주방 이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은 정말 공유 아파트이고요. 대신에 이 학생들이 여기 살고 이런 혜택을 받는 대신에 아까 보셨던 그랜드 플라자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축제를 연 1회 이상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즐기는 학생들이 와서 살게 되어 있고 재미있는 점은 이 학생들이 어, 자기가 이런 축제를 할 때 보통 또 자기 친구들도 끌어들여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40명 수준이 아니라 그 두 배인 80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축제를 기획하라고 했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부를 하는 여러 기업들의 사장들과 같이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든다던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 뭐, 미국이랑 독일의 예시는 정말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일본 도야마시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뭐,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 적정화라는 것을 해서 제가 해드렸던 한 대여섯 군데의 장소들이
걸어서 불과 15분 정도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압축된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런 곳은 조금 더 그 개발 규제 같은 걸 또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독일은 뭐 빈집을 수리해서 또 이것을 대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제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구나 행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역사의 차이, 물리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관의 관계도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관계는 일본의 그것과 혹은 독일의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도야마시나 라이프치히나 뭐 포틀랜드처럼 컴팩트 시티 전략으로 좀 알려진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성장 경계법을 만들고 그 내부에 고밀도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개발 권한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노면 전차 LRT를 중심으로 교통과 거주를 좀 재편했다면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사실 그런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자 자가 운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동차 보급률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빈집 재생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좀 핵심적으로 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 빈집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좀 있는 편이고 예산 투여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역량도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 맞는, 방식으로 작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특히나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우리 도시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변화나 개발의 방향들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의 사례들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뭐 중요도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제가 이걸 두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연도별로 배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부터 칠레를 거쳐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사례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 버키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두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튜디오 4 언솔리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이 두 회사가 같이 했던 일종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산 뼈대를 경량 돔 형태로 만들고 이제 주변에 있는 원래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아주 작은 공연장처럼 느낌을 만들고 거기에 DJ를 불러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이제 맥주를 공짜로 나눠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지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인 모임을 좀 생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벽 2시까지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했을 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도시의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지만 결국은 이주민의 도시인 암스테르담, 죄송합니다. 노르트르담에서 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재앙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칠레에 있는 콘스티투시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미국처럼 그 얼반 스프롤, 무계획적 확산이 계속 되고 있었던 도시였고, 어, 이제 지가가 낮고 땅값이 낮고 어떻게 보면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 인구가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사진에 있는 저쪽 지역인데요. 저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2010년에 대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면서 도시의 80%가 파괴되는 어떤 대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부터 주거 공공시설이 완전히 붕괴되고 심각한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 100일 동안 그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정말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주민과 전문가가 협업해서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 특히나 하이브리드 포럼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나 누구나 뭐 시장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계급장을 떼고 정치적인 어떤 엘리트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 그래서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민분들은 이 시내에 있었던 공장이 항상 그 악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시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도시를 재건하기에는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어렵다라는 측면을 결국은 수용하고 공장을 다시 도심에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다시 그 대지진과 쓰나미가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에 거대한 뚝을 쌓을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와 나무가 결국은 쓰나미를 막아줄 수 있는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지대에 공공공간을 설치해서 재해 재발 시에도 방제 기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좀 과거 대비 방제 친화적 도시 공간으로 전환을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었지만 시민분들이 직접 선택한 어떤 선택들이 사회에 반영되고 도시에 반영돼서 그런 것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효과를 줬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독일의 Finding Place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은 뭐 유럽 전체가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민자들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특히나 유럽은 이민자들 특히나 어, 난민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수용하기로도 수용하는 정책들을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에 이어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국제공항도 있고, 독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여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난민들이 몰려드는 조건들이 돼서 소위 말하는 도착하는 도시, 어라이벌 시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하루에 400명의 난민이 중동에서 함부르크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하루에 400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체육관이나 창고 같은 곳을 개조한 곳 혹은 텐트 같은 데서 머물러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더 수용할 공간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수용할 공간을 찾자고 하니까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뭐 교통이 혼잡해질 것 같고 뭐 범죄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불만들을 표하는 거죠.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Not in my backyard. 내 뒤뜰엔 안 돼. 뭐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MIT 미디어 랩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와 협력을 해서 이제 독일 함부르크 시의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 공간들을 찾고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어, 총 34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총 400명이 참여를 했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각 회차에 20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러 나이, 직업, 정치적 견해, 참여 동기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조사해서 다양한 계층이 매번 섞여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몇백 명이 들어와서 어디에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레고 블록과 그리고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지도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아, 이 정도 규모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시민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기술을 이용해서 저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1곳이 새롭게 제한되었고 6곳은 최종 지역으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75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10곳은 후보지로 결정되고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례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시재생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반 아쿠펑처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그 프랑스에 낙후되고 있는 도시에 특히나 외지에서 이주한 그 난민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서 건축가나 가구 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캡틴 루드라고 하는 그룹이 어, 지금 저렇게 그 마을에서 굉장히 낙후된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 만한 저 계단에 시민들과 협력해서 저렇게 흥미로운 미끄럼틀, 종이로 만든 미끄럼틀 하나 만들고요. 거기서 그 미끄럼틀이 생기면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저거 막 타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러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저기에 미끄럼틀이 생겼다는 걸 시민 누구나, 주민 누구나 알게 되고 저기에서 이제 그러면 시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마을 만들기를 위한 대화를. 그래서 시민분들과 함께 문화 행사도 기획하고 마을 개선 사업도 발족하고 이렇게 해서 우연한 참여를 결국은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잇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덜란드 사례로 오면은요. 여기는 아인트호벤 시입니다. 아인트호벤 시가 네덜란드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이라는 악명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넓게 있는 도로를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덜 들어오게 만들고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도시 중심부에 있는 도로를 반으로 자르는 저런 포스터를 만들고 저것들을 이제 시민분들에게 공표하고 우리가 이걸 반으로 잘라서 실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이것을 탑다운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험으로 더 좋은 도시를 상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모델이나 사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소극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를 반으로 줄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길을 줄였으면 가로수를 더 심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고 보수적인 의견도 내신 분도 계시다면 어떤 카페 주인은 내 카페 테라스를 두 배로 넓혀주면 여름 휴가를 가는 시민분들의 화분을 대신 맡아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수백 개를 받아들여서 이런 제안들을 바탕으로 공정성, 합법성들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시에서 어떤 정책을 단순히 종이로 보고 혹은 실사를 나가서 전문가의 눈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탄소중립 벽체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저희 연구원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마치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인구구조 변화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미래는 정해져 있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미래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단 하나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미래는 있죠. 그런데 일어날 법한 미래도 있고, 그럴듯한 미래도 있고, 가능한 미래도 있고, 사실은 점점 더 폭넓게 생각하면 다양한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가장 길게 가장 영향을 받을 어린이를 시작으로 2061년에 미술관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해서 그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어른들이 말이 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참여적 백캐스팅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저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만든 보고서, 그 사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 보고서를 한국의 맥락으로 통역한, 번역한, 상상한 미래신문으로 작성해서 그 미래신문을 보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상황에 공감을 하고 아이들이 만든 그 상황들을 극단의 시나리오로 제공하면 이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게 하는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활용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6개의 사례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 하나하나가 시사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한다거나, 위계를 버리고 파트너십으로 시민분들과 전문가가 만난다거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늘 상상되던 것들을 기술이나 디자인의 힘을 빌어서 시민분들께 권한을 위양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민분들이 직접 계획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민주적 참여나 참여적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민분들이 원하는 미래에 공감하고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것들에 연관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나 일극화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우울한 미래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참여 방식들을 쓰면 우리가 더 작지만
더 즐거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짜봤고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짧게 공유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유니스트에서 저를 비롯해서 조기혁 교수님, 김정석 교수님 이렇게 세 명의 연구자 그리고 조기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계시던 엄현주 교수님까지 해서 지금은 인천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고 1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에 수주했고 올해까지 정확히는 26년 2월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요. 크게 봤을 때 빅데이터와 띡데이터라고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시민분들을 만나서 시민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듣는 빅데이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혼용한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그 설명드렸던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는 조기혁 교수님이나 김정석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빅데이터 부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한 해 과정을 보시면 시민분들을 길에서 만나서 현장 관찰을 하거나 우연한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는 해당 도시의 과거, 현재를 파악하고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 시민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게임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다양한 미래를 그려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전문가 워크숍에 가져가서 전문가들이 시민분들이 바라시는 그 미래의 상을 사업으로, 그거는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따오면 되고, 뭐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정리를 도와주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네 번째, 모으고 있기 페스타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에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신 계획과 그리고 미래시민 워크숍이나 현장 관찰에서 저희가 찾게 된 모든 통찰들을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공유드리고 거기에서 공개 토론도 하고 참여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축제처럼 모두와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이 될 예정인데요. 연구자나 대중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장 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밀양에서는 느리물결 마켓에서 저희가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저 가상의 미래 이야기 2045년에 밀양에는 시내에만 초등학교가 있다면 어떨까? 라든가 밀양에는 상권이 딱 거리 하나만 남았다라던가 아니면 2045년에는 밀양에는 병원이 한 군데, 한 거리에만 딱 모여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병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상상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시민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인구 변화 그래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한 학년에 뭐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불편할 수 있는 미래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시민분들의 반응을 보고 그런 것들을 허락을 구하고 녹음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시민 워크숍인데요. 저희 보시는 우상단 사진에서 보시는 저 육각 타일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색깔이 한 단계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도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야기하고 다른 처음 만난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미래에 이런 가치가 밀양에서 더 존중되고 이런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시의 어느 곳에 배치되는 것이 좋을지, 압축 도시의 측면에서 더 작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타일을 붙여 나가면서 게임을 하듯이 워크숍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저희가 챗 GPT에다가 입력을 차근차근 합니다. 그러면 챗 GPT가 저렇게 가상의 미래신문 기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바램을 하나로 모은 하나의 미래상, 을 저희가 그림처럼 저렇게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저 그림도 그 기사를 바탕으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만든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다음 전문가 워크숍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시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저 신문들 그리고 신문에 나타난 여러 미래상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과 길에서 만나서 들었던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경제나 공공정책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대중교통 기획 전문가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 지역 활동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압축 경로를 위한, 도시 압축 경로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미래들이 있지만 그중에 선호하는 미래들을 기획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 아이템들로 예산이 얼마가 들고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로 저희가 모으고 있기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뭐 11월께 마련을 해서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을 공개해드리고 토론도 하고 참여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분들이 바라시는 여러 가지 미래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트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그거를 예를 들어 5년을 걸려서 뭐 구축한다고 하면 첫 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분들이 저렇게 그 레고 블록처럼 아니면은 그 블록커스 게임 블록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민분들과 페스타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박스 하나가 100억이다. 1년에 600억을 쓸 수 있다. 그러면 2027년에는 600억을 어떻게 쓰고 2028년에는 600억을 어떻게 쓰고 왜냐하면 갑자기 한 해 1조를 쓸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왜 그것이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목소리들을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 공유회를 기획하고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저랑 조기혁 교수님이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가서 그 도시 그 압축 도시 내지는 그 참여를 통한 도시 혁신 이런 포럼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 모습인데 이런 형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1년간 해온 그 시민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된 여러 전략들을 공유하고 그것의 연구 결과를 전문가나 시민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화면 공유를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듣고 아니면 제가 준비한 그 1년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언이 있으시다면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네, 강연을 해주신 이승호 교수님께 다시 박수를 드리면서 저희는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중간중간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채팅창에 그 올려드린 그 질문 링크에 이것들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그 현장 질문과 사전 질문 받았던 것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우선 그 현장 질문 주신 분들 것부터 좀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질문 계속 해주시면요. 그 복사해서 여기 옮겨놓고 있을 테니까요. 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투면서 대답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기태님께서 그 컴팩트 도시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들도 왠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인구 규모가 수십만이 넘는 도시들은 가능하겠지만 인구가 적고 땅은 넓은 즉 인구 밀도가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그 땅이 험한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뭐 모여 살기도 쉽지 않은 이런 군 지역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각 지역이 가진 한계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주민분들일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경청하고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그런 참여적 프로세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전략,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렇게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학생 공동주거, 일본의 학생 공동주거 아파트 필을 보시고 되게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민간 공공 협업 관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어떤 보충이 좀 필요할지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이 굉장히 좀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도야마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부분은, 저희와 함께 도야마시의 그런 압축 도시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도쿄 근처에서 있는 마을 만들기 회사의 직원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온 게 아닌데 나타나서 도야마시 시청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중간에 빠져서 딴 데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런 문화, 일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물론 그게 도야마나 뭐 아니면 그 뭐 특정 도시에서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일본은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고, 특히나 관이 민간 기업들하고 일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지자체는 경직되어 있다면 지자체와 행정부 사이의 거리도 상당하고 행정부에서도 결국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하고 특히 뭐 우리나라의 잘 아시겠지만 순환보직 이런 제도 그러니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래 하고 있던 직무에서 전혀 다른 직무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평생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정권 변화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무상의 변화 결국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작년 연말에 나온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엇이 변해야 될지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김대중 선생님께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에 갔을 때 보행자 친화적이고 컴팩트 도시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밀양의 경우에는 도심에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길이 막혀서 어떤 도심에 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 길을 넓히거나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해서 차가 안 막히게 그걸 뚫어줬다. 그렇게 하면 길이 더 뚫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길이 뚫리니까 사람들이 차를 더 사더라. 그래서 다시 그 길은 막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 대중교통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까운 세금의 낭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동 내이동과 산문 이런 쪽으로만 봐도 상권이 잘 모여 있는 편이고 그 안에서 대중교통을 강화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물론 대중교통이 주차장을 뭐 공한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최근에는 또 고령자들이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는 일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령자분들의 두려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제 초고령 사회, 90대 어른들도 많아지는 사회에서 과연 자동차만이 유일한 대안인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에 대한 질문은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 제가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송하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해외에서 살아본 도시가 핀란드 헬싱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하시면 저는 헬싱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헬싱키 같은 경우에도 그 핀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가져오면은 부산에도 비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자금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굉장히 강화해서 사실상 헬싱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도시는 핀란드에서 가까운 에스토니아 탈린이라는 도시가 또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대중교통을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은 표를 사야 되긴 하고요. 그런데 그걸 영원으로 만든 이유가 결국은 어떤 대중교통도 그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IT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교통카드를 살 수 있는 키오스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도 예산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이용률도 저절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사람들은 더 걸어 다니니까 건강해지고 예산도 아끼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에스토니아 탈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공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어떤 기계도 없기 때문에 표를 찍고 타는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검표원이 가끔 돌아다녀서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인데 표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내도록 해놨습니다. 뭐,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연결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쪽에 선우님께서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들, 그러니까 군에서 바깥쪽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대중교통을 적용하기가 정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내 한복판이라고 하면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뭐 어른들, 또 아이들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걷기 좋은 저상교통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보통은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검표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창의적으로 줄인 사례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양의 경우에는 삼문동과 내일동, 내이동만 있는 정도의 원형 그 트램 라인을 만들고, 근데 그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만 도는 트램 라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짧으면 사실은 어느 쪽에서 타도 반대쪽 끝까지 도달하는데 15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솔루션들을 창의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적용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휴대폰 데이터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마실 택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택시를 뭐 1,000원 정도에 뭐 15,000원, 2만 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 종이에 수기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IT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지를 무기명으로 조사를 한 뒤에 그런 것들만 대중교통으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을 적용을 해서 동선은 최소화하면서도 불편은 줄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실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 오규량님께서 저한테 사실 제가 4번, 5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사실 늘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제가 하는 게 참여형 혁신 모델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나 도시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새로운 문제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도 수준의 대답을 넘어서는 대답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8월 달에 밀양에서도 말씀드렸던 전문가 워크숍을 할 거고요. 그때도 이제 교통 전문가 분을 다행히도 한 분 섭외하게 되어서 그분을 만나서 열심히 듣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밀양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 트램을 통해서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을 안영삼님께서 그 도야마시의 그 트램을 통해서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셨는데, 공공시설이나 공원 같은 공간의 위치가 고려되었는지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 그 요렇게 우리나라 그 디귿자를 위에서 아래로 뻗어놓은 형태로 이렇게 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램이 사실은 오래된 트램들이 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저상 트램이 아니었던 경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미줄처럼 뻗어는 있었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된 모양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램이 확장된 라인은 요 밑에 요렇게 이 디귿자 모양을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데만 트램 라인이 확장된 거고요. 그게 아마 도심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구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순환을 해서 돌아다닐 만한 지역들을 고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원이나 이런 것들만 고려한 건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키랄이라고 하는 유리박물관이자 도서관인 공간을 세울 계획이 있었을 테니 그런 것들이라든가 주요 상권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그 도야마 성이라든가 이런 관광지까지 이어서 짧지만, 그러니까 타고 한 방향으로 돌았을 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원형 라인을 만들되 사람들이 어디에 내려도 쓸만한 어떤 상권이나 관광지나 공공공간이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어주신 트램 주변의 지대 상승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서에도 도야마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가가 상승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주변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도야마시에서는 이것이 성공했지만 도야마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아직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도야마 현에서 압축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고 도야마시만 독립적으로 이것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저희가 가본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 주변으로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상권이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도 연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은 사실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2에서 3% 정도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유, 사전 질문이 엄청 많았네요. 와, 엄청난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지금 사전 질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카카카나 아니면 음, 그 밀양 소통협력센터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내용 중에 뭐 다문화 가정이나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거나 도시의 활력 이야기를 하면서 다문화 가정분들을 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면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을 넘어가면 다시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이미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도시만 변화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 산업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변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뾰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훨씬 더 촘촘하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전문성을 키워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좀 소멸지역 골목 상권이나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조언은 뭐 사실은 좋은 브랜딩이나 지역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들은 이미 해오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땐 밀양도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 밀양 소통협력센터가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시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구가 조금 더 압축돼서 인구 밀도 자체가 기존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활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소멸한 다음에 당면하게 될 진정한 위기는 단연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글로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축제들에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쓰고 어, 많은 시민분들이 감동하지 못하는 축제들을 만들면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에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이것도 그 다문화 가정 이야기와 유사하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덕업일치를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보다 제가 더 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 기관에서 이런 기술이 인간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참여형 혁신 모델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연구실 그 초기 석사 학생 중에 한 명이 썼던 석사 논문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시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시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앱들 중에 상당수가, 보통은 반 이상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적용이 됐는지 테스트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들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앱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본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시고 그런 관련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말을 들어도 그 설명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똑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시작된 키오스크 같은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동네 김밥집에도 키오스크와 유사한 타블렛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불편한 수준으로 질 낮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법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 보급해라. 뭐 언제까지 보급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태계 규모나 생태계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커질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바뀌기 위해서는 뭐 디자이너들이 시민 참여형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생기거나 전문성을 가진 팀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미국은 사실 하나하나의 주관, 하나하나의 나라처럼 자기네가 자기 법을 다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도시가 가진 자치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도야마시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기업에서 일하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데려다가 도시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장 바로 밑에 있는 기구로 설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이 안 그래도 원래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 점점 더 좋은 도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쉼없이, 쉼없이 쉬지 않고 제가 네,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네. 이승원 교수님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말씀드린 시간이 9시인데 지금 벌써 8시 54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강의와 질의응답을 다 경청해 주시는 참여자 여러분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전 질문하고 현장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목이 아프실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고 채팅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참여자분들끼리 서로 질의응답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저기 밀양소통협력센터의 고래님이 직접 이제 밀양은 대학이나 이런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까지 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그 채팅창도 한번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보시면서 네, 강의를 조금 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센터에서 사전 질문이나 오늘 강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밀양 센터 입장에서 좀 피드백 해주거나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소, 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그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도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그 소통협력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민 참여형 미래 상상 워크샵을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워크샵을 6월 29일 날 일요일 날 두 세션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밀양에 거주하시는 55세에서 65세 사이 시민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삼랑진읍이나 하남읍처럼 시내가 아니라 바깥쪽에 사시는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좀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시간이 있으시면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그 포스터가 저희가 하는 그 워크숍 모습이고요. 워크숍 신청 링크가 거기 QR로도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도 비틀리 그 주소를 찍어드렸으니 그거를 복사해 두셨다가 주변으로 멀리 멀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 아프실까 봐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크를 받은 김에 교수님도 오늘 참여 소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해 주시고 저희 참여자분들께도 다 듣고 싶지만 채팅창 활용해서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같이 채팅창으로도 참여 소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센터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네, 시간을 더 쓰는 게 죄송할 정도인데요. 우선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참여형 혁신 모델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디자이너이자 연구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량은 경제학이나 도시공학에 연관된 이야기여서 저의 비전공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긴장을 했고, 그런데 와서 들어주신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꼭 밀양과 우선은 26년 2월까지 열심히 같이 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장소에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센터에서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들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서 저도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성우 교수님 소개해 주셨지만, 아까 그 워크숍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었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일단.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어떤 내용들이 직접 이렇게 형상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바로 이어서 어, 생태 미식에 관한 또 어, 강좌가 이제 6월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도 오늘 오신 분들 다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 통해서도 그 참여 소감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를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진행할 건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은 이 강의를 들은 생생한 기분이 날아가기 전에 이제 문자로 받으신 링크를 들어오시면은 이제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6월 18일에도 밀양원 아카데미 2회차 강의가 있고, 저희가 7월, 8월에도 계속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계속 하니까요. 강의 신청 못하신 분들 만족하셨으면은 아직 2회차부터 또 강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주변에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8시 59분입니다. 네. 계속 참여 소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그램 둘러보기, 홈페이지 둘러보기까지 세팅창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편하게 그러면은 오늘 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나가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교수님이나 혹시 센터에서도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채팅을 아카이브 하고 나갈 테니까요. 편안하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